강원도 정선 2022년 가을.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있던 어느 날, 최강현은 어머니 강미정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내 동생 최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강현에게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예감을 안겨주었죠. 강현은 곧바로 서울에서 정선의 도립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호의 아내 장서희가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모습이었죠. 강현이 다가가자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은호가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3시간 전에요. 그 말에 강현은 무릎이 풀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은호는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긴 채 코와 입엔 튜브가 꽂혀 있었고 심장 박동은 기계음에 의존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아들의 손을 꼭 쥐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은호, 아직 따뜻하잖니? 왜 자꾸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니? 그날 밤 장례 준비가 급히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건 서희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장례식장까지 예약을 끝내놓은 상태였죠. 어머니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서희야, 이걸 언제 다 알아봤니? 사고 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서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뇌사 판정 받았을 때. 혹시 몰라서요. 미리 알아봤어요. 그 말에 강현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호의 사고 소식에 경황이 없어 놓쳤던 이상한 점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서희는 준비돼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지금 미쳐가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 감정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첫날 서희는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은호 얼굴이 많이 상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충격 받으실까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하지만 강현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동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강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우리 은호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서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발인 전에요. 그날 밤 강현은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희 말이에요. 너무 침착하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미정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똑같이 느꼈단다. 아들이 죽었다는데 저리 담담한 게 참 이상하지. 은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강현은 그 감정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다음 날 병원 기록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호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무엇이 있었던 건지 그는 곧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은호의 발인을 이틀 앞둔 날, 최강현은 정선 도립병원의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은호의 입원 기록과 뇌사 판정서를 요청하며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습니다. 가족분이 맞으세요? 의료 정보는 보호자 외 열람이 제한됩니다. 강연은 신분증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형입니다. 그리고 장례의 주관자이기도 합니다. 몇 분의 대기 끝에 출력된 진료 기록이 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강연은 기록지의 날짜와 시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고는 10월 5일 오후 4시 12분에 발생했고, 은호는 5시 27분에 응급실로 이송된 뒤 6시 45분경 뇌사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사고 접수 30분 후 누군가 보호자 자격으로 장기 기증 관련 상담을 요청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강연은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장기 기증 상담은 누가 요청한 건가요? 간호사는 살짝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유가족 중 한 분으로 확인되는데요. 정확히는 환자의 배우자분이요. 장서희 씨. 강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도 되지 않아 장기 기증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은 서희가 은호의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단 뜻 아닐까요?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병원을 나서며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연 오빠, 무슨 일이세요? 서희야, 너 은호 사고 나고 나서 병원에서 장기 기증 상담 받았니? 서희는 잠시 말을 멈추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게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상담만 받아본 거예요. 강연은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선 시내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은호의 관이 보관되어 있었고, 서희는 그곳에서 유골함과 납골당 위치까지 모두 혼자서 정리 중이었습니다. 강연은 조용히 다가가 묻습니다. 서희야,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니? 동생 떠나보내는 것도 채 정리가 안 됐는데. 서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전 그냥 은호가 편하게 쉬었으면 해서요. 어머님도 너무 힘드셔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강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장례 준비, 장기 기증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확인을 거부한 점.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연은 어머니 미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호 사고 직후 장기 기증 상담을 받은 사람. 그것도 서희라는 말에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똑 소리와 함께 깨진 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파편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연은 결심했습니다. 발인 전 반드시 동생의 얼굴을 확인하겠다고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은호가 진짜 그 관 속에 있는 건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지. 이제 가족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선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그들은 알지 못한 진실의 입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 강연은 장례식장 측에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내일 발인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족 대표분께서. 그러니까 고인의 배우자분이 시신 확인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연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족이 관을 여는 걸 막는 경우가 어딨어요. 직원은 곤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상주분과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 강현은 곧장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야, 내일 은호 얼굴 한 번만 보자.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지. 그 순간 서희의 목소리는 굳어졌습니다. 형님, 진짜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너무 많이 상해서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말을 듣던 어머니, 미정이 전화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서희야, 내가 내 시어머니고 은호 낳은 엄마야. 내 아들 얼굴도 못 본 채로 보내라는 거니? 서희는 망설이다가 끝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요.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우리 아들 얼굴을 보여줄 수 없을 이유가 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현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형이 묻는다. 은호 진짜 그 안에 있는 거 맞지? 서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현은 장례식장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관 앞에 선 그는 긴장된 손으로 직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을 열어주세요. 직원은 서희의 거부 서명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강현이 아버지이자 상주인 어머니의 동의를 가져오자 결국 관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뚜껑 안, 천으로 덮인 형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현은 경악한 표정으로 천을 젖혔고 그 아래는 털이 뭉쳐진 상태로 부패가 시작된 동물의 사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시골에서 흔히 보이는 크기의 개였습니다. 강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장례식장 직원들조차 당황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현의 눈에 어지러이 흩어진 사체의 곁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붉은 목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건 은호가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현의 뇌리를 스쳐간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관 안엔 은호가 없다. 강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례식장 측도 사체 오인 및 매장 허위 가능성으로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봉쇄하는 사이 어머니는 무릎 꿇고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우리 은호, 어디 있는 거니?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서희는 그날 아침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두절됐고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강현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의심이나 갈등이 아니라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차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은호, 반드시 찾아야 해요. 살아있든 아니든 우리가 찾아야 해요. 이제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은호의 관에서 발견된 게 사체. 그 끔찍한 광경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임시 폐쇄됐고 서희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강현은 실종 신고와 함께 사체 은닉 및 허위,
매장 혐의로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은호의 생사 여부는 물론 이 사건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은호의 병원 기록과 장례식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장례 당일 새벽 3시경 관이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 외부에서 다른 차량으로 교체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차량의 운전자였고 운반된 관 역시 병원 측에서 보낸 원래의 관이 아니었습니다. 강현은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나온 관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은호는 내 동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경찰은 병원의 CCTV와 출입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한 민간 이송 차량이 병원 장례식장 통로를 통해 이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주인은 한 중년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에 폐업한 요양원 건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무렵 강현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뭔가 조직적인 구조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현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얼굴이 사라진 관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강현아,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해도 너무 놀라지 마라. 혹시 우리 은호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강현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강현의 마음속에 싹터 있던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 속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은호는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니, 오히려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어딘가가 어떤 곳일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은호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던 정재훈 과장이었습니다. 형님, 실례인 줄 알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은호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형님께 꼭 전해달라고요. 자기는 절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요. 강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강요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혹시 은호가 보험이나 가족 재산 관련해서 아내와 말다툼한 적 있습니까? 정 과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은호가 몇 번 퇴근 후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었어요. 아내분이 갑자기 보험 수익자 바꾸자고 강하게 요구했답니다. 원래는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현의 눈에 불이 번뜩였습니다. 은호의 보험 수익자. 그게 아내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강현은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은호의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사망 3일 전 접수된 변경 서류가 존재했으며 서희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변경 신청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서희가 보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은호 사고 직전에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기엔 너무 명백해요. 미정은 말없이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도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서희의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모 지역 외곽의 한 모텔에서 그녀의 카드 사용 기록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강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요. 직접 가서 서희에게 그리고 진실에게 다가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희의 카드 사용 기록이 확인된 모텔은 경기도 이천 외곽 인적 드문 국도 옆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강연은 경찰보다 하루 먼저 그곳을 찾았습니다. 모텔 사장에게 서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 어제 새벽에 체크인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엔 짐 다 싸서 나갔죠. 같이 온 남자도 있었고요. 같이 온 남자, 강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모르죠. 키는 좀 작았고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서. 근데 둘이 부부처럼 가까워 보였어요. 강연은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호텔 CCTV가 고장나 있었다는 말에 더 이상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텔 사장이 말했다. 그 여자가 나가기 전에 전화 한 통 걸더라고요. 누구한테요? 모르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일이면 끝나요. 그 사람도, 나도. 그 말은 예언처럼 강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강연은 어머니 미정 그리고 은호의 회사 동료 정 과장과 함께 작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목적의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뭔가 더 조직적이고 위험한 일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사실 예전에도 들은 적 있어요. 뇌사 환자 관련해 장기 밀매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소문을요. 병원 내부자랑 연결된 조직도 있다고. 강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서희가, 아니 어떤 조직이 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장기 거래에 넘기려 했다면? 그렇다면 은호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죠. 이튿날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정선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환자 중 2건의 문서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되었고 장례식장과 연결된 중간 브로커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재희. 과거 의료기기 업체 영업부장이었고 현재는 사설 이송업체를 운영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강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재희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마지막 확인된 위치는 경기도 여주에 폐쇄된 요양병원 부지라고 했습니다. 강연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곳이야. CCTV에 잡힌 관 운반 차량, 병원과 연결된 브로커. 은호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미정은 그 말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내 아들. 며칠 뒤 경찰은 강재희의 휴대폰 신호를 마지막으로 포착한 여주 외곽 폐건물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가는 시멘트 벽에 곳곳에 불법 의료기기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건물 지하에서 강한 냄새와 함께 의료 침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엔 사용 흔적이 역력한 생명 유지 장치가 있었지만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테이블 낡은 수첩 한 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B217점 남성 30세 이름 최은호 상태 안정 수익 대상 1순위 강현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익 대상 동생이 사람이 아닌 돈벌이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이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현아, 방금 서희가 전화를 했어.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 어머님, 오늘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너무 늦은 걸 알아요. 그 말은 마치 무언가 결정적인 행동이 곧 벌어질 것이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 밤부터 다시 추적을 시작해야 해요. 은호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여주 폐병원에서 발견된 최은호의 의료 기록. 강현은 동생의 이름이 수익 대상으로 기입된 그 낡은 수첩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내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과 너무 늦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서로를 밀어붙이며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날 밤 강현은 경찰서에서 장기 밀매 브로커 강재희에 대한 정보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이송업체, 심지어 병원 내 일부 간호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죽음 직전의 생명을 물류처럼 취급하는 범죄 조직의 국내 연락책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조직의 타깃이 되었고 가족 동의 없이 수면 상태에서 사망 처리된 후 조직의 은밀한 통로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이들 중 첫 퍼즐 조각은 바로 장서희였습니다. 서희의 전화가 끊긴 후로 미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가 마지막으로 그랬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까? 까고. 그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날 새벽 경찰은 서희의 위치를 추적해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외곽 한 종합병원 부근의 모텔. 강현은 즉시 경찰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여인이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왔고 경찰이 다가가 제지했습니다. 장서희 씨 맞으시죠? 서희는 그제야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말할게요. 너무 늦은 건 알지만 경찰서 조사실. 강현과 어머니는 유리병 너머에서 서희의 진술을 지켜봤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에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고 강현은 말없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내 동생은 아직 살아있구나. 서희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 은호는 뇌사 상태였지만 의사는 회복 가능성 1%도 안 된다며 생명 유지 장치 비용 부담만 강조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때 그 상담사, 병원에서 장기 기증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이 사실은 브로커였어요. 전 기증이라 믿었어요. 진짜로. 하지만 서서히 그들이 말한 기증이 밀매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은호는 병원 밖으로 옮겨졌고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만약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도 위험하다고. 강현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놈들, 진짜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거야. 서희의 진술은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은호를 옮긴 곳은 경기 북부의 어느 산속 요양병원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지도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 지하에 은호가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전국 수배를 확대하고 서희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강현과 미정 그리고 경찰은 곧장 해당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넘은 끝에 헬기에서 찍은 위성사진 속 미등록 건물이 드디어 확인되었죠. 건물은 사방이 철망으로 둘러싸인 채 고립된 폐병원 구조를 하고 있었고 출입문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특수부대는 진입을 준비하며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서희의 증언에 따라 후방 침투팀이 따로 편성됐습니다. 강현은 경찰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은호 꼭 살아있을 겁니다. 제발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하에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향한 마지막 문이 곧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경기도 북부 외곽의 폐병원은 마치 한 세기 전에서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에는 곰팡이와 이끼가 뒤섞여 있었고 산기슭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위와 진흙으로 덮여 있어 차량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경찰 특수부대는 침묵 속에서 진입을 준비했고 강현은 건물 뒤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서희가 말했던 비밀 통로가 저쪽이에요.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진술대로라면 은호 씨가 지하 격리 구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가 있다면 발전기 연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부대가 건물 정면과 후방 양쪽에서 동시에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강현은 후방 진입팀과 함께 지하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퀴퀴한 약품 냄새와 차디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침침한 조명 아래 회색 콘크리트 벽이 뻗어있는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에는 각 병실마다 넘버링이 적혀 있었고 5번 방 앞에 도착했을 때 한 간호복 차림의 남자가 도망치려다 제압당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 안에는 차가운 조명 아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침대 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은호였습니다. 강현은 숨을 멈췄고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호야, 은호야, 엄마 왔다. 우리 아들. 침대 옆 심전도 모니터에는 규칙적인 파동이 이어지고 있었고 환자의 입가엔 산소 튜브, 손등엔 수액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경찰 의료반이 곧장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환자 심박수 안정, 자가 호흡 미약, 약물 투여 흔적 다수, 근육 억제제와 수면제 지속 투입 중. 강현은 묵묵히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감쌌습니다. 은호야, 형이 왔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건물 내부에선 동시에 체포 작전이 벌어졌고 지하실에서 의심되는 약품과 장기 보관용 아이스박스, 환자 명단이 적힌 파일 등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은
경찰 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보 완료. 불법 생체 수용, 장기 밀매 정황 문서화 완료. 피의자 5명 체포. 현장 정리 중. 특수부대가 철수를 준비하던 그때 병원 뒤편 발전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던 조직원 중 한 명이 모든 증거를 불태우려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건물 1층 일부가 무너졌고 구조팀은 즉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강현은 동생 은호를 들것에 눕힌 채 구조대와 함께 병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미정은 구급차 안에서 아들의 얼굴을 꼭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살았어. 우리 아들 살아 있었어. 진짜 살아 있었어. 이송중 의료진은 계속해서 은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환자, 미약한 자극 반응 있음. 생명에는 지장 없음. 향후 의식 회복 가능성 희망적. 강현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구조 작전이 끝나고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장기 밀매 조직 검거. 최소 피해자 12명. 생존자 중 유일한 회복 가능 대상 최은호 씨. 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서희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고백했을까? 정말 그녀는 가해자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 강현은 아직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병원 복도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은호가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환기 소리와 심박 측정기의 일정한 삑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은호는 긴 어둠 속 잠에서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검사했고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현과 어머니, 미정이 병상 곁에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오늘은 창문도 열었고 내가 좋아했던 음악도 틀어놨어. 봄 냄새가 난단다. 미정이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강현이 무심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좋아하던 형 라면 다시 팔기 시작했더라. 깨어나면 형이 제일 먼저 사줄게.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다 지켰다. 엄마도 형도 내 자리도. 그러니까 이젠 너만 돌아오면 돼. 그 순간 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강현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금 손가락이.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뇌파 측정을 시작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극 반응이 있습니다. 자가 회복의 신호입니다. 뇌세포 일부가 기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천장을 헤매다 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듯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형. 그 한마디에 미정은 오열했고 강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호야. 우리야.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젠 괜찮아. 다 끝났어. 기적이었습니다. 2달 넘는 지하 감금, 약물 투여, 그리고 죽음을 가장한 장례. 모든 공포의 터널 끝에서 은호는 돌아왔습니다. 은호가 회복되는 동안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뉴스에서는 장기 밀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의료기관 내부 협조자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서희라는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죄와 희생의 경계선에 선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서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그녀가 마지막 순간 구조를 돕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을 참작한 감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마지막 진술을 남겼습니다. 전 아직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은호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서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강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와 용서 사이 너무도 길고 아픈 여정 끝에서 그의 동생은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부터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은호는 휠체어를 탄 채 처음으로 병원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은호 다시 봄을 맞았네. 내 이름처럼 말이야. 은은 고하어, 은혜롭고 넓은 하늘처럼 다시 살아나줘서 고맙다. 강현은 그 말을 곱씹으며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저기였지. 그 산길. 내가 잠들었다고 믿었던 그곳. 하지만 너는 절대 잠들지 않았지. 이제 그 산은 다시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길 끝에는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영영 잠들지 못한 산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